다음에 일거와 천재는 일과 천이 숫자로서 대꾸가 됩니다만 떠나다라는 뜻의 거와 세월이라는 뜻의 재는 대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보면 절반은 대꾸니까 어떻게 대꾸다라고 봐줄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이하에 나오는 불부반과 공유유입니다. 사구에 유유라는 의태어를 놓았기 때문에 삼구에는 그런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최호는 엉뚱하게 불부반이라는 서술어를 썼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도 대꾸로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불부반과 공유를 다시 보면 유유에 대응하는 게 부반입니다. 부나 반이나 다 비읍으로 시작하지요. 이렇게 성목, 즉 자음이 같은 걸 전문 용어로 쌍성이라고 합니다. 또 처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발음을 포함해서 모음이 같은 걸 말합니다. 이건 뭐 아주 어려운 거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모가 같은 쌍성, 운모가 같은 처분, 이 둘이 모두 연면자에 들어갑니다. 연면자가 뭐냐?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말합니다. 즉 사구에 있는 유유, 이게 연면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구의 유유, 삼구의 부반, 이거는 연면자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대꾸가 전혀 안 된다? 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공은 어쩔 거냐? 불은 아니다라는 부정사고, 공은 이 부분에서는 허공을 말합니다. 즉 하늘을 가리키기 때문에 서로 대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글자 단위로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불은 안 하는 거지요. 공은 허공인데 제일 대표적인 뜻은 텅 비다라는 겁니다. 텅 비어, 그래서 없다라는 뜻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불 안 한다라는 거나 공 없다라는 거나 글자 단위로 음미하면 표면적으로는 대꾸가 안 되지만 그 밑에는 둘이 연결되는 뭔가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게다가 삼구의 일거는 사구의 천재와 적확한 짝은 안 됩니다만 구절 안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삼구의 앞부분의 일거는 한 번 떠났다는 뜻이죠. 근데 요게 삼구의 끝구절에 있는 부반,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말과 짝이 됩니다. 사구도 마찬가지지요. 천재는 천년의 시간이지요. 그리고 이 천년의 시간, 이 기다란 시간의 흐름을 연상하면 유유라는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과 짝이 됩니다. 요컨대 최호는 3, 4구나 1, 2구는 대꾸를 이루지 않았지만 대꾸로 볼만한 성격들은 많이 남겨놨다. 그러니 이건 일부러 대꾸를 안 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같은 글자를 쓴 걸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체시는 같은 시어를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거의 철칙입니다. 근데요, 최호는 황학이라는 말을 1구, 2구, 3구에 모두 씁니다. 또 황학과 연결된 말인 떠날 거자를 3구에 다시 씁니다. 역시 황학과 연결된 말인 빌 공자를 4구에 또 씁니다. 이건
시어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근체시의 규칙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마구잡이, 거침없음, 뭐 이런 시어 사용 때문에 독자는 이 똑같은 시어가 나왔을 때 에이 실수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무대뽀 때문에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같은 글자가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이 엄청 상승합니다. 즉 시어 반복이 옥에 튀다가 아니라 이 시의 특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전화이복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어를 아주 교묘하게 쓰는 최호의 이런 고심은 구절의 운영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반 4구절은 신화, 전설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구절과 구절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1구를 보시면 옛사람이 황학을 타고 떠나버렸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긴 황한우만 남았다라고 2구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표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1구에서는 이미 이자를 써서 옛사람이 떠난 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구에서는 황한우가 남았는데 그걸 공이라는 글자를 써서 쓸데없이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다. 참 혹평 아닙니까? 이렇게 황흥루를 혹평하면 그걸 구경하러 간 사람은 뭐가 되나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최호는 1구에선 아쉬움을 표현하고 2구에선 가치 없음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는 건 최호의 머리 안에서는 황학이 알맹이이고 황학루는 껍데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맹이와 껍데기로 나눈 다음에 3구와 4구를 다시 한번 보시죠. 3구에서는 황학이 떠난 뒤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부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돌아올 반자 하나만 써도 될 걸 다시 돌아오다 라는 식의 부반이라고 썼어요. 황학이 돌아오지 않는 것, 즉 알맹이의 부재에 대한 한탄이 매우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4구에서는 황학이 오지 않는 하늘에 흰 구름만 떠 있답니다. 얼마나 오래? 1000년 동안. 흰 구름 사이로 황학이 날아오길 고대하는데 오라는 황학은 안 오고 쓸데없이 흰 구름만, 그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별 의미 없이 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3구는 알맹이, 4구는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알맹이 껍데기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후반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풍경 얘기가 나옵니다. 이 풍경은 뭔가요? 알맹이가 황학이고 그 껍데기가 황학루라면 황학루를 둘러싼 풍경은 껍데기 바깥의 껍데기, 진짜 껍데기, 더 껍데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최호는 이 바깥쪽 껍데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생기차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풍경이 아름다워서 그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황학한테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한테 주위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고기 반찬은 없고 온통 푸성기뿐이라고 투정을 부리는 애한테 나물 말고 두부도 있고 두부를 잘 씹어 먹으면 고소하다 이렇게 하면 통할까요?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하지만 최호는 반찬 투정하는 아이가 아니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당면한 현실은 또 어떻게든 인정하고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껍데기인 황학로와 흰구름이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더 껍데기인 주위 풍경을 홀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날의 개천에 한양수가 또렷이 비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풀이 무성한 앵무주는 참 그림처럼 예쁘다라는 그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봅니다. 허전하고 아쉬운 기분을 떨쳐내고 잠옷 기운을 내보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최후의 표현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꼬아서 보느냐라고 하신다면 마지막 두 구절 때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껍데기든 뭐든 지금 최후는 자신이 맞닥뜨린 한양수나 앵무주에 의미를 부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이기 때문에 지속되기가 쉽지 않지요. 다시 말해서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애써 누르고 있던 본래 마음, 즉 서운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기가 쉽습니다. 그 튀어나온 게 바로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7구에서 일모는 해질녘이고 8구의 연파는 안개와 물결이지요.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 멀리 있는 풍경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물안개가 일어나면 눈앞이 온통 뿌옇게 됩니다. 파도 소리는 그 자체로 참 매혹적이라서 귀를 빼앗기게 되죠. 즉 7구와 8구는 한양수와 앵무주에 마음을 쏟아붓기에는 힘든 일종의 태클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도래하자 최후가 애써 꼭꼭 눌러놨던 본심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형상화된 게 향관이죠. 향관은 고향입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면서 어릴 적 기억들이 형성된 곳이죠. 또한 타향에서 떠돌고 있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알맹이에 가까운 것이 고향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즉 한양수 앵무주라는 껍데기와 고향이라는 알맹이가 후반 4구절에서 두 구절씩 나뉘어서 표현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구절 운영을 정리하면 전반 4구절은 알맹이와 껍데기가 한 구절씩 교차하다가 5, 6구에서는 껍데기, 7, 8구에서는 알맹이로 각각 나뉘는데 7, 8구에서 알맹이로 시를 끝맺음으로 인해서 다시 1구의 알맹이와 호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수미상응이라고 합니다. 이 수미상응은 시의 여운이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요, 최후는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8구 마지막 두 번째 글자에 사람인자를 놓았는데요. 이게 1구 맨 앞 두 번째 글자에 사람인자와 정확히 대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분명한 수미상응을 만들어서 전반과 후반에 다른 시의 형식을 지녔기 때문에 시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1구의 인은 신선을 말하는 인이고 8구의 인은 최후 자신을 말하는 인이라서 문자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인이라는 글자를 씀으로 해서 신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라는 공통점을 드러내죠. 동시에 신선은 황학이 있어서 신선계로 돌아갔지만 나는 황학이 없어서 신선계는 물론이고 타향에서 떠돌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공통과 차이에 따른 연속과 대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비는 사실 시를 끝까지 읽었을 때 어렴풋하게 드러나다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음악의 도돌이표처럼 시를 자꾸 읽게 해서 여운도 길어지고 대비도 강렬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황학로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가 좋은 시로 보이시나요? 고체시와 근체시를 한꺼번에 운영하고 형식적 제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구절의 배치를 치밀하게 했다 라는 점에서 이 시가 대단한 시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한테는 지향하는 바가 있고 그 지향은 남들이 보기에 허황되고 또 부질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만큼 생생하고 강렬한 것도 없다. 그래서 살면서 지향을 덮어두지만 때때로 튀어나온 게 또 지향인지라 그 지향 때문에 안타까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시냐? 일하기 싫어서 땡깡 피우는 제 모습이 이 시에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저한테만큼은 울림 있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